저는 두 딸을 키우다 딸 하나를 놓고 도망치려 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내일이면 잠시 한국을 떠나 있을 생각이에요. 막상 전부 두고 떠나려 하니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서 제가 딸 하나를 버리게 된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사정을 여러분에게나마 은밀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 첫 번째 남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딸과 둘이 됐어요. 그때 첫째 딸 나이가 9살이었고 한창 아빠를 찾던 때라 저도 딸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 가진 것도 없었고 남편 앞으로 그 흔한 사망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아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오히려 병원비로 약간의 빚마저 있었어요. 가진 거라곤 전셋집 하나였고 특별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친정과도 연이 끊겨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딸과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싶던 차에 제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 남편의 고향 후배였어요. 결혼식 때 한 번, 전 남편 장례식 때 한 번, 그렇게 두 번 만난 것이 전부인 사이였죠. 점심때가 되어 김밥 천국에 들어가 딸이 좋아하는 김밥 하나 시켜주고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오다가 저를 본 겁니다. 형수님? 네? 아, 형우씨,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 뵙네요. 전 이 근처 살거든요. 정말요? 저도 이 근처 살아요. 5년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근거리에 사는 줄 알았으면, 형님 가시기 전에 한번 뵐 걸 그랬어요. 여긴 제 딸, 주리예요. 홍주리. 아, 네가 줄이구나. 여긴 제 딸 세나예요. 세나야, 인사드려. 아빠 친구분이죠.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아닌 게 아니라, 형님 많이 닮았네요. 근데 지금 점심 드시는 거예요? 이 형수님은 왜 안 드시고요? 저는 생각이 없어서요. 식사로 오셨어요? 네, 합숙해도 되죠? 저기 여기 돈가스 2개랑 쫄면 하나 그리고 참치김밥도 하나 주세요. 형수님,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먹고 잘 자야 해요. 생각 없다고 거르고 속에서 안 받는다고 낌니 건너뛰면 몸 금방 망가진다고요. 저도 경험자잖아요. 그 사람도 3년 전 아내를 사고로 잃고 혼자가 된 사람이라 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 것이죠. 그날 그 사람은 제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봤고 그 후 저희는 자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처지라며 공감대도 나누고 가끔 서로 먼저 간 배우자가 생각나는 날이면 만나서 잠든 애들 옆에 두고 술 한잔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버텨질 것 같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고 반년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하는 거 너무 섣부른 이야기 아닐까 싶어 조심스러운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 의지해보는 삶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데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애들도 아직 어리고 아빠도 엄마도 필요할 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살자고? 급으로?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그날 밤 그 사람이 제게 건넨 건 심플한 금반지 한 쌍이었고 갑작스러워 잠시 망설였던 저는 결국 그 반지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성품이 정말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딸을 끔찍히 생각하는 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번듯한 집과 차가 있었고 직장도 탄탄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제 처지에선 굴러들어온 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단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시작된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자식들에게 아빠와 엄마 자리가 필요했고 더욱이 저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한 차였어요.
두 번째 결혼을 생각할 여력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세기의 두 번째 사랑을 기다릴 처지도 아니었죠. 남편을 보내고 급작스러운 재혼이라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했지만 그만큼 절박했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회였어요. 저는 전셋집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정리한 뒤 딸과 함께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저씨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제 그 아저씨 집에서 같이 살 거야. 왜? 그 아저씨가 이제 아빠가 되는 거라서? 세나 너도 이제 그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힘들면 하고 싶을 때 해도 되지만. 엄마는 아빠가 죽어서 또 결혼한 거지? 그렇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어. 넌 아직 어리니까 엄마 말을 전부 이해하긴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야 엄마도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어. 딸은 갑작스러운 재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도 딸이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어요. 고작 9살이었고 힘들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딸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도 새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윤세나, 들어오면 인사부터 하라고 했잖아. 거실에 아저씨 계시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야? 아, 진짜. 다녀왔습니다. 됐지? 너 이게? 그만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그렇게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 집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철없이 구냔 말이야. 내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 세나 너무 혼내지 마. 우리 두 모녀를 받아준 남편은 저희에겐 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사는 것도 매달 식비 걱정에 학원비 걱정하지 않는 삶은 어림도 없었죠. 그러니 제 마음을 좀 알아주고 하루빨리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딸이 협조해주지 않으니 솔직한 마음으로 딸이 정말 미웠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이라 편하게 살기 위해 딸을 힘들게 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라고 억지로 딸을 데리고 재혼한 건 아니에요. 이 집에 들어와서 달라진 환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죠. 만약 새아빠가 싫으면 다시 이사가도 좋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결국 큰딸도 자기 앞으로 생긴 침대와 책상이 들어간 방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고 떠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경제력으로 노릴 건 다 노리면서 5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아빠는커녕 먼저 대화도 하려 하지 않는 등 엇나가는데 제가 속이 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윤세나, 엄마랑 이야기 좀 해. 왜?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엄마는 아저씨 보기 창피해 죽겠어. 그렇다고 아저씨가 너한테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너 혼날 때마다 네 편 들어주고 할 만큼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마음이 안 내키는데 그럼 어떡해? 나는 새아빠도 싫고 줄이 쟤도 싫어. 그냥 엄마랑 둘이서 살면 안 돼? 전에 살던 집 한 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알아. 이제 와서? 정말 엄마랑 단둘이 나가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 아저씨 눈치도 보이고 주리도 자꾸 귀찮게 하는 거 짜증나 죽겠어. 아, 그래 알았어. 정 네 뜻이 그러면 엄마도 생각해 봐야지. 근데 그건 알아둬야 해. 전에 살던 집은 돌아가신 아빠가 산 집도 아니고 빌린 집이었어. 그래서 전세금 뺀 돈도 많지 않아서 그 돈으로 이런 집은 온갖 생신 말도 안 돼.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아저씨 돈으로 산 거니까 하나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침대도 책상도 포기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이건 다 내 건데. 여기서 네 게 어딨어.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아저씨 돈으로 산 건 다 누리고 싶고 아저씨는 아버지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건 너무 못된 마음 아니야? 아이씨. 윤세나.
시간 줄 테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 엄마는 그래도 네가 먼저야. 둘이 나가 살면 당연히 힘들겠지만 같이 고생하면서 살 수는 있어. 네가 도저히 아저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다고 하면 나가는 걸로 하자. 저는 딸에게 이틀의 시간을 주었고 딸은 결국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남편과 동생을 이해해보려 노력하겠다고 하면서요. 그런 시간을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손으로 셀 수도 없이 많이 보내야 했어요. 설득한 뒤 설득이 됐나 싶으면 도루묵이었고 다시 설득하면 눈물도 흘렸다가 화도 냈다가 이래서 변덕스러운 사춘기가 힘들다는 건가 싶었고요. 제가 답답한 건 남편이 노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자기 딸과 차별하는 것도 아닌데 큰딸이 일방적으로 남편의 노력을 모르쇠하며 밀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불만이면 불만이 있다.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개선이라도 해볼 텐데 딸은 그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은 좋지만 자기한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귀찮게 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였거든요. 혼내고 사정하면 그때만 알겠다고 해놓고 결국 또 겉도는 건 큰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작은딸은 저를 엄마로 알고 자랐어요. 큰딸이 하도 옆에서 말실수를 해놔서 의도치 않게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버렸지만 그래도 제 옆에서 둘도 없는 딸처럼 너무 예쁜 짓만 했습니다. 그러니 제 딸과 비교가 돼서 더 민망하고 얼굴 들기 힘들었고요. 안녕하세요. 주리 어머님. 새학기 상담차 연락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주리 학교에서 잘 지내죠? 네. 주리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도 좋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무척 좋아요. 특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자유주제로 그림 그리는 시간엔 늘 가족을 그릴 만큼 가족에 대한 애정도가 참 높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집에선 그림 그리는 걸 보기가 힘든데. 그리고 주리 위로 언니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5살 터울에 중학교 다니는 언니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자기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데 가끔 언니가 자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리가 그래요? 네. 한 번은 그림 그릴 때 언니만 따로 구석에 그리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언니는 주리 옆에 오는 걸 싫어해서 따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나란히 그린 걸 알면 언니가 싫어할 거라고요. 아, 첫째가 아무래도 요즘 사춘기라 동생한테 쌀쌀맞긴 해요. 아무래도 그럴 나이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팎으로 나오는데 제가 딸에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끝도 없이 타일렀어야 했나 그런 뒤늦은 후회가 듭니다.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 대체 제가 큰아이를 어떻게 키웠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후로도 딸은 자꾸만 저를 속상하게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가 무척 지나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큰딸과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작은딸과 안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큰딸의 목소리가 커져서 깜짝 놀라 나와봤더니 큰딸이 도끼 눈을 뜨고 남편을 노려보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 아니라고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스나야, 그게 아니라 아저씨는 물어보는 거잖아. 그냥 물어보는 거면 엄마도 주리도 있는 자리에서 물어보지. 이렇게 따로 불러다 단둘이 있을 때 물어본다는 건 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속상하게 했으면 미안하다. 근데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생기니 혹시 용돈이 부족한 거면 따로 말하면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필요 없고요. 존나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 이런 걸로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알고 보니 남편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그럴 만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랍니다. 사실 저도 남편에게 털어놓지 않아 그렇지 제 지갑에서도 돈이 사라진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빤히 딸이 가져간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던 것은 어차피 추궁해봤자 발뺌할 것이 뻔해 일단 지켜본 거였고요. 세나 의심해서 미안하지만 아무래도 세나 같아서. 이해해. 세나밖에 그럴 사람이 어딨어. 내가 그러겠어? 추리가 그러겠어? 내가 저거 들어오면 아주 단단히 혼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미안해 여보.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차라리 처음부터 당신한테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정말로 용돈이 더 필요하면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꺼낸 말이었거든. 내가 방법이 틀렸네. 다시 천천히 해보자. 아무래도 지금 예민해질 시기이기도 하고. 정말 속상해 죽겠어.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한마디 하고 호되게 혼내려던 걸 남편이 한사코 만류하는 바람에 모른 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도 모자라 이번엔 큰딸 때문에 작은 딸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작은 딸이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걷고 있는데 누군가 밀어 넘어졌는데 그 바람에 무릎이 다 까지고 바닥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아랫니가 깨진 거예요. 그 상황을 목격한 경비 아저씨 말로는 뒤에 큰딸이 작은 딸을 발로 세게 차 밀어 넘어뜨렸고 엎드려 엉엉 울고 있는데도 뒤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서 있더랍니다. 저는 평소 안면이 있던 경비 아저씨의 연락을 받고 내려간 거였어요. 입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던 터라 그 자리에선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병원부터 가야 했죠. 다행히 치아신경이 손상된 건 아니었고 이가 부딪히면서 입술이 찢겨난 피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야 뒤늦게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에 따라 큰딸의 소행인 것을 알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는데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어 딸에게 손이 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세나 엄마. 너 미쳤어? 대체 왜 그랬어? 아, 왜 때려? 실수였다니까? 그냥 발을 뻗었는데 거기에 제가 있었던 것 뿐이야. 그게 말이 돼? 사람이 넘어져서 이가 깨질 정도로 발을 뻗을 일이 뭐가 있어? 아, 그럼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말이야? 내가 왜 일부러 쟤를 넘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아? 줄이 다치게 한 네가 알겠지? 세나야, 대체 왜 그랬는지 솔직하게 말해줘야 엄마도 아저씨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아, 진짜. 실수였다고 몇 번을 말하게 하는 거야. 윤세나. 딸은 뻔히 증인도 있는 상황에 미안한 기색이 하나 없이 욕짓거리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딸이 나간 직후 경비실에서 또 연락이 왔는데 딸이 나가면서 경비실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엄마로서 딸의 잠재적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심리 상담이라도 받으러 갔더라면 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더 빨리 알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고 집을 나가선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학교에 연락했더니 학교는 안 왔다더라고요. 또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이번엔 학교로 찾아가 딸을 불렀습니다. 딸은 얼굴에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딸을 데리고 근처 카페에 데려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작은 딸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준 이상 저는 미안해서라도 그 집에 있기 어려웠으니까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겠지만 저는 그때 애를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이혼하려고 해. 뭐?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아저씨한테도 주리한테도 못할 짓 하는 것 같아서
너 하나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보는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 하나 데리고 나가면 끝나는 문제더라. 아이씨, 뭐래. 미리 이야기하려고 부른 거야. 일단 어쨌든 이 이혼의 유책 사유는 너에게 있지만 너는 아직 미성년자니 엄마인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럼 아저씨한테 얼마간의 위자료도 주고 나와야 하고 그 집에서 우리가 들고 나올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몇 년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지? 아저씨 돈으로 산 거 전부 놓고 가야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매달 받아가던 용돈도 없을 거고 핸드폰 새로 사주는 거 갖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못 사줘. 대학도 어쩌면 힘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도 각오 좀 하고 있어. 저는 정말 진지하게 그 집을 나와 사는 미래를 생각했고 그래서인지 딸에게 제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저를 바라보기만 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재혼을 후회하며 한참 밖에서 머물다 들어갔어요. 변명일지도 모르지만 딸이 있어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혼자였으면 어떻게든 살아냈을 테지만 딸을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에 남편 손을 잡았으니까요. 어쨌든 딸도 뭔가 힘들어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았고 제 딸 때문에 남편과 작은 딸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인 것 같았죠. 그렇게 그날 이혼 결심을 굳히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었고 작은 딸은 멀찌감치 떨어져 눈치만 보고 있는데 큰딸이 저보다 더 빨리 들어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세나야,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저씨가 저한테 잘해주신 거 잘하는데 아저씨를 아빠로 인정하면 돌아가신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다신 안 그럴게요. 주리도 괴롭히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말 잘 들을게요. 그랬구나.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말해줘서 고맙다.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세나가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면 그래도 된다. 아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저씨한테도 의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저씨는 얼마든지 너를 도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이혼하지 마세요. 어? 이혼? 이혼이라니. 설마 아저씨가 너랑 엄마를 쫓아내기라도 할까봐 그러는 거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아저씨는 7년 전에 너랑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 순간 죽을 때까지 책임질 가족이라고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세나도 이 아저씨 좀 봐주라. 어? 남편은 갑작스럽게 태도가 변한 큰딸의 모습에 감동한 것 같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하는 말도 그렇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게 진심답지 않았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 저보다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았죠. 결국 큰딸 때문에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그 뒤로 정말 행동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딸 때문에 이혼 카드는 잠시 넣어두게 됐습니다. 저는 큰딸을 키우면서 많은 후회를 했지만 가장 후회하는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그때였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고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하면 뭐하나 싶지만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때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남편은 여태껏 없던 일이라며 이번 참에 확실히 가족이 되고자 딸을 친양자 입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딸이 원하지 않아 홍세나가 아닌 이장 남편의 성을 따 윤세나로 살았던 거거든요. 재혼 초기부터 남편은 친양자 입양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염치가 없어 제가 거절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성이 같으면 공동체 의식이 강해져 달라질 수 있다며 이참에 바꾸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7년이 지났는데도 시기상조라는 기분이 든 걸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딸은 오며 가며 남편을 향해 인사도 잘했고 언니한테 말 걸고 싶어하는 작은 딸에게 먼저 아는 체를 해주는 등 분명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전 늘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서 온 전화로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세나 어머님, 학교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세나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세나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빠지고 나가 방 교실에서 남자친구랑 입맞춤하다 걸렸어요. 네? 정말 머리가 아찔해져 그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담배도 기함할 판인데 수업도 빠지고 학교 안에서 남자친구와 애정 행각이라니요. 저는 그 길로 학교에 달려갔고 상담실에 반성 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딸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머리카락이라도 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일더라고요.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이거다. 놓으려고. 아이,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멀쩡한 핸드폰 사달래서 핸드폰 사주고, 방학 때마다 머리 해달래서 비싼 머리도 해주고, 비싼 옷 사달래서 비싼 옷도 사주고, 너가 해달라는 거 못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재혼? 재혼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었음. 네가 지금 어떻게 이러고 살아?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 상담 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 듣고 보는 눈이 많았는데도 부끄럽게도 저는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었죠. 그런데 그때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큰딸이 비웃으며 제게 했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능력 없어 남자한테 기생해서 사는 건 문제인지 모르나 보네. 뭐? 남자 돈이 없으면 딸 용돈 한 푼 줄 능력이 안 돼서 그걸로 협박이나 하는 주제에 결국 똑같이 빌어먹게 만드는 주제에 뭐 대단한 삶이라도 준 것처럼. 윤세나,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너 지금 혼나러 온 거야.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 선생님이 뭘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좀 가만히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딸에게 손찌검을 했고 아마 그날 선생님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큰 사단이 났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게 내 안에서 나와 내 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미치겠더라고요. 자식이면 내가 엄마면 모든 것을 결국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갖다 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증오스럽게 미웠어요. 결국 선생님들은 저와 큰딸을 분리해야 했고 저는 진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큰딸이 생각할 거로 기대를 한 남편의 실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요. 세나야, 이번 일은 정말 네가 크게 잘못한 거야.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도 빠지고 담배에 남자친구랑 네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건 알지만 잘못은 명백히 잘못한 거다. 남편은 딸에게서 당분간 핸드폰을 빼앗기로 했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후 집에서 몇 날 며칠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지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아 의도적으로 피하고 지냈어요. 큰딸을 다시 받아들이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고 너무 괴로웠죠. 어딘가 보낼 곳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친정도 없다시피 하는 마당에 대체 저를 어째야 하나 했습니다. 희망에 차있던 남편은 제 마음은 알면서도 그래도 아이니까 좀 봐주자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제 아이인데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제 아이라서 더 그랬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집에 경찰이 찾아와 하는 말에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오열해야 했습니다. 이게 결국 일을 치는구나, 내 인생을 갈기갈기 찢으려는구나 하고요. 딸은 경찰서에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는 입에 담기도 정말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결국 남편은 조사받게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만난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아저씨가 제 몸을... 은세나, 어디서 거짓말이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어머님, 계속 그렇게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은 아이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라고 한 건데 나가주시는 게 좋겠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런 일 없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네? 대개 이런 일들은 어머님들 모르게 일어나요. 대부분 어머님 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친아버지가 아니시라면서요.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다 그래요? 그 사람은 애한테 헌신을 다했어요. 얘한테 못해준 거 하나 없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다고요. 야, 윤생아, 너 미쳤어? 너 진짜 이렇게 해야겠어? 저는 결국 조사실에서 쫓겨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성폭행이라뇨. 조사관을 비롯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피해자라고 우기는 딸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마음을 몰라주는 저를 야속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내 인생과 목숨 그 모든 걸 걸고서라도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억울해 미칠 것만 같았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조사를 받고 나온 남편은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일단 혐의가 확실한 것은 아니라 수감되진 않았고 집으로 돌아와 이기지도 못할 술을 엄청 마셨어요. 저는 죄인이 된 심정으로 그 옆을 지켰는데 소주 반병을 그대로 들이붓던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생아 엄마,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나한테도 딸이 있는데, 조리가 있는데 어떻게 세나한테 그런 짓을 해? 알아 여보. 당신이 그런 짓 할 사람 아닌 거 알아. 나 진짜 억울해. 이 생아가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남편은 그날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많이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슬기운에 잠이 들었어요. 딸은 분리조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작은 딸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집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역시 답은 하나였어요. 더는 남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큰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죠. 다음날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 세나가 그런 거짓말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진작 세나를 데리고 나갔어야 해. 그랬더라면 당신이 이런 거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너무 미안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부가 됐는데 이 세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지. 다시 한번 세나 만나러 가보자. 다시 이야기해보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야. 세나는 내가 만나볼게. 당신은 일단 회사 다녀와. 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나 어떻게든 마음 잡을 수 있게 내가 더 노력해볼게. 그렇게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는 듯 제 손을 꼭 한번 잡아주며 집을 나섰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40분 뒤 병원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고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새카맣게 변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의 기억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딸돌을 차에 태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을 찾다 울다 지친 작은 딸은 뒷좌석에 잠들어 있었고 큰딸이 제 옆에 조수석에 타 있었죠.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달렸던 것 같은데 집에 다와갈 무렵 딸이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돈 다 엄마 거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딸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소시오패스였어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든지 양심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작은 딸을 믿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치게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자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남편 없이 남편의 돈을 쓰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때 딸은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혼도 하지 않고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그날 딸이 조수석에 앉아서 했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딸이 보통 애들과 다르고 저는 그 애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요. 남편이 그러게 된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었고 그건 앞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작은 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작은 딸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큰 딸에게 더는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한 거예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남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작은 딸을 살뜰히 그리고 무사히 키우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쪽으로 돈을 달라면 주고 집에 들어오기 싫다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를 포기하고 나니 그 아이로 비롯된 문제가 사라졌어요. 사고를 치는 일도 없고 한 번씩 제 동생을 위해 웃어주기도 하고 묻지도 않은 학교 생활을 제자의 제잘 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게 기쁘지 않고 그저 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생겨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진짜 수학선생 대박이라니까. 발가락 양말 신고 오는데 개웃겨 진짜. 아 잠깐, 홍주리, 그거 내가 사돈 젤리 아니야? 나는 엄마가 사돈 건 줄 알고. 미안 세나야. 주리가 내가 사둔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나 봐. 엄마가 지금 똑같은 걸로 사올게. 뭐 됐어. 먹을 수도 있지. 맛있어? 진짜? 오, 맛있어 언니. 그래, 많이 먹어. 아, 엄마, 나 내일 문제집 사야 하는데 5만 원만. 엄마 지갑에서 꺼내가. 오케이, 땡큐. 그럼 나 학원 갔다 올게. 그렇게 딸이 학교나 학원 가기 위해 집을 비우면 그제야 숨통이 트였어요. 여러분은 자식을 두려워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 정말 큰딸이 대학을 가지 못하면 어쩌나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대학이라도 가면 떨어져 살 명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집에 남을 테니까요. 딸의 존재만으로도 숨통이 조이는 기분이라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 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큰딸은 타 지역의 대학에 합격했고 대학 생활에 푹 빠져 집에 거의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충실히 가진 돈으로 딸이 원하는 만큼 적당히 보내주며 집에 올 일이 없게 했죠. 엄마, 나 이번 방학에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유럽 여행? 얼마나 필요한데? 친구들이 한 500이면 될 거라는데. 우리 막 호텔 가서 잘 것도 아니고 되게 저렴한 숙소에서 자고 그럴 거거든. 500? 아, 일단 엄마가 어떻게 마련해 볼게. 고마워. 되는 대로 계좌에 넣어줘. 방학 때 집에 오지 않고 여행이라도 간다고 하면 그게 큰 돈이 들더라도 차라리 나았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작은 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작은 딸과 큰 딸이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 딸은 취업을 했고 작은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서 괜찮겠어? 나는 아직도 이게 맞나 싶어. 아니야, 가는 게 맞아. 능력 되는데 강물에서 놀아야지. 능력은 무슨? 엄마가 외갓집 있는 일본에 가서 대학 다니라고 일본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난 할 수만 있음 한국이 좋지. 왜 외갓집에 가래?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자주 보지도 못해서 어색한데. 일본에서도 좀 살아보고 아니다 싶음 한국으로 와도 되지. 그 좋은 대학에 합격해놓고 한국에 남는 것도 아깝고. 자주 연락해. 엄마도 자주 갈게. 진짜지? 꼭이다. 작은 딸의 친모가 일본에서 살았더라고요. 제일 교포 3세로 일본에서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 친척 따라 한국에 와서 살면서 전 남편을 만난 거였습니다. 남편 죽기 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행히 아이 외가에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 애를 부탁했더니 일본으로 대학을 보내면 흔쾌히 맡아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작은 딸을 큰 딸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중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학원까지 보내며 가르쳤습니다. 애초에 목표 대학을 일본으로 잡아 고등학교 때부터 외갓집에도 자주 보냈었죠. 그렇게 큰 딸은 타 지역에 취업하고 작은 딸은 일본에 있어 얼마간은 정말 평화로운 듯 했습니다. 큰 딸이 느닷없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회사에는 미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코딱지만한 월급 받아서 어떻게 집을 사? 그럼 어쩌게? 회사 말고 별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마라탕집 한번 차려볼까 싶은데. 마라탕? 갑자기 웬 마라탕? 엄마가 몰라서 그래. 요즘 마라탕 완전히 핫하거든. 우리 때야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갔지. 요즘 애들은 3, 4, 5 모여서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거 엄마 모르지? 마라탕 안 좋아하는 애들 거의 없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는 장사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무슨 장사야? 뭐 장사꾼들은 날 때부터 장사꾼인가? 나도 해봐야 경험이 쌓이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곳 찾았거든. 거기가 중학교 앞인데 300m 옆에 고등학교까지 있어. 대박이지? 학생들 겨냥한 마라탕집. 이거 완전 보나마나 대박이야. 뭐 대박 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나한테 투자 좀 해주라. 투자?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투자야. 돈 없어. 예전 전세금이야. 너 대학 보내고 집세 내고 그러면서 다 썼는데. 그거 말고 아저씨가 남기고 간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주리 몫이지. 네 아빠가 남긴 거 주리한테 하나도 안 쓰고 너한테 다 쓴 것처럼 아저씨가 남긴 건 주리 몫으로 써야지. 그런 게 어딨어. 아저씨 죽고 그 돈 다 엄마 거 됐는데 왜 그걸 다 주리한테 써? 그거 아니래도 너한테 투자할 만큼은 아니야.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 나 모아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 5천? 뭐 5천?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그런가? 그럼 집담보대출 받아줘. 뭐 담보대출? 세나야, 그건 좀 힘들지. 어떻게 집을 어떻게 될 줄 알고. 뭐야, 엄마는 내가 실패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무조건 대박이고 무조건 성공이라니까. 그 5천 1년이면 갚아. 내가 이자랑 착실하게 내면 무슨 문제가 있어? 이 집은 고스란히 줄이 줘야 돼. 아저씨가 남겨준 재산이고 아무리 내가 받았다지만 넌 아저씨 친형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한데도 줄이 몫이 맞고 줄이 건데 엄마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지. 그게 그렇게 돼? 전부 엄마 거가 아니라 줄이 거라고?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지. 줄이 때문에 내 몫은 없는 거고? 세나야, 그건 어떻게 생각해도 줄이 거가 맞아. 어린 나이에 지아빠 잃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아빠가 남긴 재산이라도 온전히 줘야지.
엄마가 늘 빚진 기분으로 살아서 그래. 주리 거는 건들지 말자, 응? 응, 그래. 일단 알았어. 나 지금 가봐야 해서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됐을까? 내 진심을 과연 이해하긴 한 걸까?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창업 이야기는 쏙 들어가나 싶던 차에 작은 딸이 방학이라고 일본에서 온 거예요. 짜잔! 서프라이즈! 뭐야? 갑자기 여긴 무슨 일이야? 방학해서 왔지. 엄마 자주 온다고 해놓고 딱 한 번밖에 안 오고. 그러니 내가 왔지 뭐야. 어때? 무지 반갑지? 기뻐 죽겠지? 그렇지. 연락이나 하고 오지. 왜 갑자기 왔어? 서프라이즈로 놀래켜 주려고 그런 거지. 아, 역시 집이 좋다. 그리고 겨울방학 땐 한국이 짱이야. 이 뜨끈뜨끈한 바닥 난방 너무 그리웠다고. 외할머니 집 대박 추운 거 알아? 일본 집은 왜 그렇게 추운지 모르겠어. 얼마나 있다 가려고? 글쎄, 한 달쯤? 뭐야, 엄마는 벌써 나 보낼 생각부터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언니도 올지도 모르고 불편할까봐 그렇지. 언니? 아, 엄마는 내가 언니랑 있는 거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편할까봐 그런데도. 나도 알아. 언니 나 싫어하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뭐. 작은 딸은 그런 말을 섭섭한 기색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싫어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작은 딸이 집에 와 있는 동안 큰 딸도 내려오게 되면서 서로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작은 딸은 큰 딸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내색도 없이 맞이하더라고요. 언니, 오랜만이야. 잘 됐다. 이거 봐. 내가 언니 주려고 몇 개 챙겨왔는데. 이게 뭔데? 뭐 과자랑 화장품이랑 이것저것. 언니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 있지? 우리가 친하게 지낼 기회가 없었나 봐. 뭐, 그렇지. 근데 굳이 친하게 지낼 기회가 필요한가? 왜? 우리 자매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지. 너나 나나 친자매 아닌 건 잘 알면서 왜 그런 소리래? 아무튼 고맙다. 잘 쓸게. 작은 딸은 무슨 생각인지 이번 기회에 큰 딸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작은 딸에게 큰 딸을 조심해라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참 난처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큰딸 이야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동생을 다치게 했다는 것도 달라진 환경에 힘들어한 아이가 동생의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고더라고. 자세히 말하진 못했지만 남편에 대한 큰 거짓말을 했다는 걸 듣고도 더 사랑해달라 투정 부리는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단순한 환경 변화 때문에 일어난 스트레스도 아니었고 더 사랑해달라고 애정 결핍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각종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딸도 그들과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작은 딸은 제 속도 모르고 그냥 집에 있으라는데도 자기 언니가 같이 나갔다 오자는 말에 선뜻 따라 나서더라고요. 추운데 어딜 나가려고 해. 그냥 집에 있지. 한국의 겨울맛도 좀 제대로 느끼고 가야지. 언니가 드라이브 시켜준다니까 잘 놀다 올게. 그리고 그날 결국 사고가 났고 작은 딸이 다리를 쩔뚝이며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뭐야, 왜 그래? 아, 별거 아니야. 내가 괜히 언니 차 앞에 있다가 그렇게 됐어. 차 앞에 있다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주리를 못 보고 페달을 잘못 밟아서 차가 움직여버렸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 동생 치고 감옥 갈 뻔. 너는 농담이 나와? 어디 봐. 얼마나 다쳤어? 아니, 괜찮다니까. 살짝 부딪혔어. 살짝. 넘어지면서 까져서 그런 거야. 아휴, 조심 좀 하지.
얼마 다치지도 않았구만. 오바는 누가 보면 친딸인 줄. 큰딸의 차에 치여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작은딸도 답답했지만 어찌됐건 자기 실수로 다친 동생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큰딸의 태도가 더 문제였습니다. 다그친다 한들 화만 돋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나요? 명분도 없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힘들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어렸을 때 너무나도 많은 시도를 했었고요. 찝찝한 마음으로 자기 전 작은딸 다리를 살피러 들어갔는데 아직 안 자고 있더라고요. 자라고 하고 나오려는데 작은딸이 저를 붙잡는 겁니다. 엄마, 혹시 말이야, 이건 그냥 만약의 이야기인데 만약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 엄마 탓 아니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흔들면 그게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녹음이든 녹화든 뭐든 해줘. 그게 엄마한테 도움이 될 거야. 아니 주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빠 생각나서 그래. 작은 딸은 그날 대수롭지 않게 알듯 말듯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더 찝찝한 마음으로 방문을 나서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작은 딸은 그때 뭔가 눈치챘던 겁니다.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자기 아빠처럼 하루아침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렇게 아슬아슬 외줄타기를 하는 듯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이 큰딸은 다시 살던 곳으로 떠났다가 또다시 돌아오곤 했는데 그 사이에도 작은딸에게 몇 번이나 빨리 귀국하라고 종용했어요. 결국 제 등살에 못 이겨 남은 방학 며칠은 함께 일본에서 보내기 위해 저도 출국 준비를 하던 차였죠. 그런데 큰딸이 작은딸이 일본에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기 전에 밥이나 먹자고 또 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주겠다고 파스타 재료를 사들고요. 네가 요리를 다 해? 아니, 내가 혼자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자그마치 곧 있으면 10년이야. 주리 너 크림 파스타 좋아해? 당연하지. 나는 파스타 안 가리고 다 좋아해. 진짜 언니가 만들어줄 거야? 파스타만큼 쉬운 것도 없어. 그냥 재료 썰어 넣고 면 삶고 소스 넣어서 볶기만 하면 끝인데. 와, 나는 아직까지도 혼자 살아본 적 없어서 요리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학교 다닐 때도 외할머니가 다 해주니까. 팔자 좋다 너도. 남이 해준 밥이나 먹고 살고. 엄마랑 가서 기다려. 아, 엄마는 저녁 안 먹지? 너가 해준다고 하면 맛이나 볼게. 됐어. 저녁에 먹으면 속 부대낀다고 안 먹잖아. 엄마 건 내일 아침에 만들어 줄 테니까 내일 먹어. 그럼 나 크림 파스타 한다. 그렇게 큰딸은 혼자 부엌에서 요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딸과 거실에서 큰딸의 파스타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큰딸은 파스타가 완성됐다며 작은딸을 불렀고 저는 구경이나 했어요. 혼자서 산 데서 밖에서 사다 먹는 줄만 알았는데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큰딸이 작은딸을 위해 음식을 해준 적은 없었기에 저는 아주 찰나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어쩌면 우리 세모녀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도 했고요. 딸이 만들어준 파스타를 먹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던 작은딸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 듯 괴로워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왜 그래 주리야? 주리야, 목에 걸렸어? 목에 걸린 거야? 세나야, 물 좀 얼른. 너무 놀래 뒤로 넘어가는 작은딸을 얼른 무릎에 받치고 물을 달라는데 큰딸이 가만히 서서 작은딸을 내려다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기이한 표정이었어요. 굉장히 호기심 어린 표정이기도 하고
뭔가 관찰하기도 하는 표정인 게 저는 그걸 보자마자 그제야 알아챈 겁니다. 음식에 뭘 넣었구나. 작은 딸의 목에 뭔가 걸린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숨통이 막히고 있구나 하고요. 그때 작은 딸이 갑자기 허공에 주먹을 치켜들고 부르르 떠는데 얼마 전 작은 딸이 했던 말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가 주먹을 꽉 쥐고 흔들면 그게 신호라고 생각하고 녹음이든 뭐든 해달라는 말이요. 저는 일단 휴대전화를 가져다 119에 신고를 했고 그러면서 녹음 버튼도 눌렀습니다. 주리야, 엄마야, 정신 차려봐. 주리야. 숨쉬기 어려워하던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바닥으로 획 꺾더니만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당장이라도 작은 딸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와중에도 할 수 있는 거라곤 등을 두드려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컥컥대며 위에 있는 것을 죄다 쏟아내는데 그 와중에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네.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내 구급대원들이 와 실려갔고 저는 파스타를 접시째 들고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큰딸이 저를 붙드는 겁니다. 그건 왜 가져가? 애가 이걸 먹고 저렇게 됐는데 일단 가져가 봐야지. 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만든 파스타 때문이라는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거야? 일단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당장 먹은 것부터 가져가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고. 아니 놓고 가라니까. 이거나 인세나. 엄마 지금 엄청 참고 있는 거니까. 큰딸은 저를 놓아주지 않을 기세였지만 저는 파스타 반절을 흘리면서 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물질이 사람 생사가 오가게 한다는데 충격이 되었고 그걸 큰딸이 작은딸에게 썼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죠. 천만 다행으로 빠르게 구토를 한 점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미세척까지 끝낸 점, 그 전에 독성 물질이 치사량에 도달하지 않은 점으로 죽다 살아난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딸은 빠르게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큰 불안 증세를 보여 약물에 의존해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작은 딸의 병실로 온 큰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 뭐야, 왜 살아있어? 뭐라고? 엄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제가 없어야 제 몫의 유산을 내가 쓰지. 너, 그러니까 지금 집 때문에 그런 거야? 줄이 앞으로 남겨주겠다는 집이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좀 해주지. 내가 꼭 이렇게까지 움직여야 돼? 큰딸은 짜증을 내며 나가버렸고 저는 다리가 불려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들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유산을 탐나 동생을 죽이려 했다 자백을 한 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잡은 물고기 놓친 사람처럼 하나요? 저는 딸이 오는 순간부터 녹음 기능을 켠 휴대전화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한 후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젠 심증이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자식이라서 엄마라서 그냥 넘어갔다간 남의 자식 또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큰딸에 의해 피해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제 손으로 제 딸을 신고해야만 했던 거예요. 딸은 살인미수죄로 잡혀 들어갔는데 제가 신고했던 사실을 알고 정말 실핏줄이 터지도록 울부짖더라고요. 엄마, 진짜 엄마야? 엄마가 나를 신고했다고. 어떻게 엄마가 그래? 어떻게 엄마가? 그래놓고 법정에 서서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 제 온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상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큰딸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징역 5년을 받았죠. 저도 판사에게 친모이나 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제가 제출한 녹음본과 결정적으로 작은 딸이 직접 재판장에 나와 한 증언이 큰 역할을 했죠. 이전에도 몇 번 언니가 절 죽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과거 아버지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서 죽게 만든 것도 본인이 까불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후에 작은 딸에게 물었어요. 이전부터 큰딸이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하고 협박을 하는데도 왜 멀어지지 않았냐고요. 처음엔 그게 믿기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 근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언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나도 멀리할까 했는데 내가 잘하면 언니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어. 과연 전 남편의 딸다운 생각이었어요. 본인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노력을 알아줄 거라는 희망을 가졌던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라면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소시오패스였던 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탓을 하려거든 그렇게 낳아놓은 제 탓을 해야겠죠.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문제였기에 제 손으로 그 아이를 감옥에 넣은 것이고요.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 재산 처분을 하고 떠날 준비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차분하게 앉아 천천히 이르듯 이야기하는데 그것마저도 정상 같지 않아 무서웠습니다. 엄마, 이번 일은 엄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알아?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될 일이 아니었어. 홍준이 죽고 합법적으로 내가 그 재산 받아서 마라탕집 차렸으면 대박 났을 거고. 그러면 내가 엄마도 다 챙길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그 복을 걷어차버린 거지. 그게 어떻게 복이야. 주리 아빠도 죽고 주리도 죽고 결국 주인 잃은 재산으로 네가 성공했다 한데 그게 어떻게 내 복이니 세나야. 진짜 답답하네. 엄마, 머리를 좀 써봐. 돈은 그렇게 얻는 거야. 다들 그 정도 머리는 쓰고 살아. 감옥에 있는 시간이 너한테도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래. 엄마 떠날 거야. 앞으로 너 찾아오는 일도 없을 거고 너가 나온다고 해도 엄마 찾지 마. 엄마는 할 만큼 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뭐? 가긴 어딜 가? 나 여기다 처박아 놓고 가긴 어딜 가냐고. 엄마가 이제 내 인생 책임져야지. 이대로 가면 내가 엄마랑 홍준이 못 찾을 줄 알아? 다 찾아. 다 방법이 있다고. 절대 못 찾는 곳에 꽁꽁 숨길 거야. 너가 여기서 나오는 날이 대비해서 너가 줄이 절대로 찾지 못하게 엄마가 숨겨야지. 죽은 줄이 아빠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앞으로 엄마 인생은 줄이 지키는 데만 쓸 거니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거야. 엄마는 네가 반성하게 되길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할게. 그게 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내일이면 일본으로 출국해요. 거주 비자를 받은 것도 아니라 오래 있긴 어렵지만 일단 일본에 가서 딸과 그 지인들을 만나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디든 비자를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날 생각이에요. 이 나이에 조국을 떠나 타향살이라니 결코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큰딸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결국 자식을 버렸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하기 힘든 이야기, 익명을 빌어 임금 남기는 담나기 귀라는 심정으로 털어놓고 떠나려는 거고요. 그럼 비난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응원은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엄마도 있고 그런 자식도 있으니 저런 선택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